김경래 최강 시사. 오늘 아침 가장 뜨거운 뉴스 언박싱. 네, 택배 박스를 뜯는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준비합니다. 뉴스 언박싱 고발뉴스 민동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KBS 저널리즘 토크쇼 제2 김양순 팀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G7에 이제 추가로 몇 개 나라를 더 초청하겠다라는 얘기가 며칠 전에 나왔고, 네. 어제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를 했죠. 여기서 가겠다는 뜻을 밝힌 거죠? 네, 15분 동안 통화를 했다고 하고요. 예. 초청에 기꺼이 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이 브라질을 포함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네. 문재인 대통령 의견을 또 물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인구, 경제 규모, 지역 대표성 등을 감안할 때 포함시키는 게 적절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좋은 생각이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보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약간 답정너 같기도 하고 이거는 그죠? 왜 물어본 거죠? 어쨌든 이게 중국 때문에 우리가 가기도 뭐하고 안 가기도 뭐하고 이런 얘기들은 있었는데, 가겠다고 판단을 한 이유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거? 그러니까 G7 회의에 참석을 하는 게 아무래도 국가 위상이 올라가는 거니까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이 우선순위를 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미국이 차지하는 그런 그 한반도 정세에서 그런 위치라든가 네. 한미동맹 중요성 이런 걸 감안을 했을 때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제안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걸 그냥 거부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상당히 까다로운 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G7이라는 게 서방 선진국들의 모임 플러스 일본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미, 영, 푸, 독, 이탈리아, 캐나다 그리고 일본인 건데, 이게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 G7 정상회담의 의장이란 말이죠. 네. 의장 국가가 되면은 이제 옵서버를 초대를 할 수가 있어요. 아, 원래 의장 국가가 할 수 의장 있는 국가가 거구나. 할 수 있는 예. 원래 권한입니다. 그래서 예. 트럼프여서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의장 국가가 미국이기 때문에 이제 옵저버 국가들을 초대할 수 있는 건데, 원래는 이제 6월 11일인가 이제 6월 초에 이게 코로나 상황이 있고 하니까 G7 회의를 화상으로 하자라고 결정이 됐었거든요.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를 6월 말에 캠프 데이비드, 우리 집 데이비드 별장에서 초청하겠다. 했으면 네. 하고 싶다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가는 게 적절할까라고 안 가겠다는 뜻을 밝힌 거죠. 이제 그랬더니 여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보면 G7이 좀 낡았다라는 얘기를 어제 문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서 했는데, 이게 메르켈 총리를 겨냥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서방 선진국들에서 뭔가 미국과 중국 간에 이제 무역 마찰 그리고 경제적으로 마찰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중국을 좀 고립시켜 보자라는 차원으로 해서 네. 우리나라와 그다음에 호주, 러시아에서 중국을 둘러싸고 있는 국가들이죠. 다 초청을 해가지고 우리 한번 모여봅세 하고 9월 달에 대면 회의를 하자라고 지금 제안을 한 셈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여러 개가 떨어져 있죠. 예, 지금 인종차별 문제 그 폭동이 심상치가 않잖아요. 심상치 않습니다. 그 얘기는 저희들이 3부에서 현지도 좀 연결해 보고 전문가와 함께 얘기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검찰 얘기가 몇 개가 들어온 게 있네요. 그중에 하나가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이거는 불기소 처분한 게 좀 됐는데 뒤늦게 알려진 거죠. 그러니까 지난 4월에 증거 불충분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하고요. 예. 이게 좀 뒤늦게 알려진 것도 사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이건 있습니다. 발표를 했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발표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슬쩍 넘어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앞서 오프닝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네. 이게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한 것 자체가 조금 논란이 좀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법무부 과거사위원회가 지난해 2월 검찰총장의 사과를 권고를 해가지고요.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사가 증거를 면밀히 살피고 따져봤어야 했는데 큰 과오가 있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사과까지 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또 불기소 처분을 했다는 것 자체가 팔이 안으로 굽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재밌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은 이 당시에 이 증거 조작 의혹이 벌어지고 있을 때 이게 이제 MBC 사장을 했던 최승우 PD가 취재를 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 검사들을 만나는 장면이 카메라에 있어요.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줘요.
이거 증거가 조작됐다고 네. 하는데 확인해 보라고 몇 번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검사가 그래요. 살펴보겠다. 그러고 넘어가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그래놓고 몰랐다 그러는 거는 다 진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해요. 이 부분이. 그 주장이 그대로 또 받아들여진 것도 더 문제인 거죠. 네, 증거 불충분이 참 정가의 보도처럼 이렇게 사건을 덮는데 활용되는 게 참 안타깝고요. 이거 말고도 검찰 얘기가 몇 개가 들어온 게 있습니다. 성매매 검사가 있었는데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건 어떤 얘기예요? 앞서서 얘기했던 거는 우리가 이제 검찰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상당히 좀 바보 같은 행동을 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검찰이 이제 업무가 아니라 개인적인 생활일 수도 있습니다만 개인적인 생활에서 이제 법을 어긴 거죠. 법을 집행하는 기관인데 범죄잖아요. 범죄. 네, 범죄자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순천지청에 있는 소속돼 있는 조모 검사라는 분이 계세요. 이 조모 검사라는 분이 어떤 법을 어기셨냐면 지난 1월에 서부지검 앞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여성과 함께 있다가 현장에서 체포가 됩니다. 현행범이었군요. 현행범이었고요. 서부지검 바로 앞이었다고 합니다. 경찰이 지검 앞에서요? 익명 채팅 앱이 있잖아요. 이걸로 성매매 현장을 단속하는데 경찰이 성매매 단속 현장에서 서부지검 앞 오피스텔 안에서 딱 걸린 셈이었어요. 네, 그런데 당시에 이제 서부지검이 조 검사를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를 했고요. 이게 비위를 한 거잖아요. 공무원이. 그러니까 검사가 비위 정도에 따라서 이제 법무부로 넘어가서 이걸 어떻게 징계를 할 것이냐라는 논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저 기사 봤으니까. 3개월 정직이라고요. 감봉? 3개월 정직이 나왔습니다. 이게 검사 징계가 비위 정도에 따라서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이 됐거든요. 정직은 이제 딱 가운데 이제 1, 2, 3, 4, 5, 6번 중에 3번을 그냥 찍어가지고 정직을 한 셈인데, 이게 과거 사례를 보면은 성매매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람이 어떤 부장판사가 감봉 처분을 받고 이제 사표 내고 나갑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하는 거죠. 변호사를 개업을 해가지고 대형 로펌에서 이제 돈을 많이 받으면서 변호사를 활동을 하시게 되고요. 이 성매매 검사의 정직, 감봉 이런 징계라는 게 결국에는 변호사를 개업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라는 그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저도 이게 요번 검사만 이렇게 봐준 건가 그래갖고 찾아보니까 예전에 경찰들도 이게 해임 이나 파면 처분을 내린 게 몇 번 안 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감봉이라든가 정직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징계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런 성매매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징계 수위는. 어찌됐든 이게 두 사건이 별개의 사건이긴 한데 아까 김양순 기자 말씀대로 약간 제 식구 감싸기로 보면 좀 일맥상통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다. 근데 애초에 대검은 이거보다 높은 수위의 징계를 청구를 한 거였죠? 그렇죠. 네. 애초에. 그랬는데 법무부가 이걸 낮게 수위를 조절을 해준 건데. 그러니까 법무부 판단은 흔히 말하는 다른 징계 사례 있지 않습니까? 비슷한 어떤 범죄를 저질렀던 법조인들에 대한 징계 사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다음에 비슷하게 징계를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징계 형량이 낮다는 거죠. 하지만 애시당초 이게 우리가 징계를 요청을 한 다음에 첫 번째 징계위원회를 열고 두 번째 징계위원회를 또 열잖아요. 그러면은 차례차례 감경이 되는 걸 봤단 말이죠. 그래서 애초에 법무부가 면직을 청구를 했던 게 이런 거를 노리고 한 거 아니었을까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소식 좀 알아보죠. 어제 또 위안부 피해자 관련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태평양 전쟁 희생자 유족회라는 곳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거 어떤 내용이었어요? 좀 잠깐 정리해 볼까요? 내용으로는 이제 상당히 감정적인 내용이었는데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지만 요약을 하자면은 이제 정의연이라는 단체가 할머니들을 위하지 않았다. 할머니들을 도와주거나 돈을 주거나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게 전반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을 텐데 좀 주된 내용 구체적인 거 하나만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제일 구체적인 거는 일단 위안부 피해자인 이제 강순애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정대협에다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내가 망향의 동산에 언니들과 함께 묻히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대요. 유언을 남긴 거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이신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이 유언을 정대협 측에 전했는데 정대협은 할머니 유언을 무시하고 비석 하나 세워주는 비용이 아까워가지고 납골당
땅에다가 묻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예.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정대협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서 활동을 해왔는데 이 할머니 유언마저도 지키지 않고 이게 돈이 아까워가지고 납골당에다가 묻었다라는 걸로 들리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겨레가 팩트체크를 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망향의 동산 관계자가 이게 망향의 동산 규정에 따라서 납골당에 안치된 거다. 위안부 피해자 가운데 연고자가 있는 사람은 묘역에 그리고 연고자가 없는 이들은 납골당에 안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단체가 해달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가부에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명단을 주면은 이 규칙에 따라서 유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신청이 되고 그리고 이제 안치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민족문제연구소 관계자가 여기 비석 세우는데 한 40만 원밖에 안 든다. 이걸 아끼자고 정대협 측에서 40만 원이 아까워서 이걸 납골당에 안치를 했겠냐. 정말 제발 사실 확인을 좀 하고 얘기를 해라.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예. 어제 윤미향 의원 이제 의원이죠. 당선인이 아니라 네. 예, 의원이 국회에 출근을 했는데 뭐 그걸 가지고 또 여러 가지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그죠? 기자들이 그 의원실 앞에서 진을 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누가 들어갔다, 밥을 먹네 안 먹네. 그다음에 막 그 잠깐 문 열 때마다 이 카메라 들이대면서 안에 사진 찍고 예. 그렇게까지 굳이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네, 윤미향 의원이 어제 오전 9시쯤에 마스크를 쓰고 황토색 스카프를 두르고 검은색 백팩을 메고 왼쪽에는 나비 문양의 배지를 그리고 4.3 사건을 의미한 동백꽃 배지를 달았다고 했는데 대통령이나 아니면 이제 우리 영부인을 묘사할 때도 이렇게 세세하게 묘사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세세하게 묘사를 했는데 더 세세한 묘사를 넘어서서 이제 윤 의원이 들어가서 사무실 안에 들어가서 안 나왔어요. 안 나왔더니 그 앞에 이제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단 말이죠. 제발 네. 나와라, 제발 나와라 하고. 근데 좀 이상한 게 윤 의원이 들어갈 때 이미 질문은 다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근데 사무실에 있는데 안 나온다고 또 굳이 거기서 몇 시간 동안 진을 치고 기다리면서 또 그 블라인드 사이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몰래카메라 느낌으로 블라인드 사이에 살짝 이런 렌즈를 넣어서 촬영을 했는데요. 네. 그 안에서 이제 윤미향 의원이 웃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이게 사진이 여러 장이었는데 어떤 신문사는 엄중하게 일하고 있는 사진을 썼고요. 예. 어떤 신문사는 웃는 사진을 썼습니다. 그리고 제목이 윤 사무실 안에서 웃었다. 그렇죠. 웃을 수도 있죠. 24시간 있는데 뭐. 근데 이게 참 그 기자들이 앞에 진치고 안 가는 거는 다 아시겠지만은 제 생각에는 누가 남을까봐 다 같이 가면 괜찮은데 누가 남아가지고 윤미향 의원을 혼자 만날까봐 걱정이 돼서 기자들의 습성이죠. 근데 딱 그 뭐랄까 비판받을 지점이 있으면 그 지점만큼 비판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진치고 둘러싸가지고 이런 모습들은 좀. 아니 그 앞에서 어제 계속 어떤 방송사 같은 경우는 계속 그 앞에서 리포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의미 없는 그런 리포트를 왜 하는 건지. 중계차를 물렸어요 거기서? 아니 이제 기자가 그 현장 연결해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던데 예. 아무 의미 없는 리포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거 궁금하실 것 같아갖고 요거 마지막으로 하나만 얘기해 볼까요? 그 KBS 영구동 KBS에 이제 별관 같은 곳이잖아요. 약간 조만한 건물인데 그 영구동의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 카메라가 발견이 됐고, 근데 용의자가 자수를 했다. 이 기사가 어제 났었어요. 네. 근데 이게 사실관계가 조금 모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KBS 직원이다 그 용의자가 네. 이렇게 보도를 한 쪽이 있는데 KBS는 또 아니다 이러고 지금 나온 얘기는 어디까지 나온 겁니까? 네, 20대 남성이 경찰에 자수를 했다고 하고요. 네. KBS 직원인 저에게도 사실관계가 좀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 기사만 놓고 보면은 조선일보의 기사에서 KBS 몰카범 경찰은 KBS 직원이라고 했다. 단 그 뒤에 이제 붙어서 단 KBS는 전직 현직 직원 모두 아니다라고 강하게 부인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선일보 제목이 굉장히 단정적으로 나갔었거든요. 예. KBS 화장실 몰카 범인은 KBS 남자 직원이었다. 원래 제목이 이거였는데 네. KBS가 아니다라는 공식 입장을 낸 그 전후로 해가지고 조선일보가 기사 제목을 좀 바꿉니다. KBS 화장실 몰카 범인 자수 이렇게 교체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확한 사실은 조금 확인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가 해석하고 있는 KBS의 직원이 범위가 어느 그러니까 그런 정도인지를 잘 부분도 모르겠네요. 네. 여기서 아르바이트를 하루 했어도 직원으로 볼 수 있느냐 뭐 이런 논란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찌됐든 KBS는 조선일보에 대해서 오보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네. 밝히고 있고요. 오늘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택배 박스를 뜯는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매일매일 준비합니다. 뉴스 언박싱 고발뉴스 민동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KBS 김양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종태 님이 김향순 기자님, 팀장님 목소리 너무 좋아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향순이 아니고요. 양순이. 양순입니다. 네. 향수기도 아니고 향순이도 아니고 양순입니다. 양순이. 지금 좀 전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북한의 김여정 지금 부부장이죠.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 조치 안 하면 남북 군사합의 파기를 각오해야 한다. 이런 담화를 발표를 했다고. 이거 단독 담화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단독으로 담화를 요즘 자주 내는 것 같은데요. 네. 뭐 북한 내부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를 뭐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상당히 강경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탈북민들이 이제 삐라를 수십 장을 뿌렸거든요. 대북 전단지죠. 아, 그래요? 네, 아직도 하는군요. 네, 아직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여정 제1노동당 부부장이 굉장히 원색적인 표현을 썼더라고요. 글자도 못 알아보는 뭐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조치를 해라라고 이 얘기 사실 계속 해왔던 얘기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 사안을 그냥 이게 사실 민간에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렇죠. 정부가 주도한 일도 아니고. 근데 이 사안을 북한에서는 꽤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런 느낌이 있네요. 뭐 추가적인 소식이 들어오면 뉴스에서 저희들이 자세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요. 이재용 부회장이 검찰에 수사심의위를 신청했다. 이게 뭡니까? 이건 김양성 기자가 먼저 좀 정리해 주시죠. 네,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게 있더라고요. 저도 사실 이번에 이런 게 있었나 보다라는 생각이 기억이 더듬었는데 네. 이게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에 검찰 수사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네. 그때 검찰 개혁을 하자라고 해서 검찰개혁위원회라는 게 있던 걸 기억하실 텐데 국민적인 의혹이 있거나 사회적인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이 검찰이 기소를 할 거냐 말 거냐 수사를 어떻게 계속 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자라는 취지로 구성이 된 거고요. 이 수사심의위원회는 뭐 변호사, 교수, 법조 경력의 기자, 시민단체 활동가 이른바 이 각계각층의 시민 한 250명 정도로 구성이 돼 있어요. 네. 근데 이 250명이 전부 다 들어가서 뭐 이 사건에 대해서 심의를 하느냐 그건 아니고 이 중에서 무작위로 15명을 뽑습니다. 15명을 뽑아서 이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제 이재용 부회장 관련해서 수사를 계속할지 여부 그리고 검찰이 기소를 할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일종의 검찰 수사를 어떻게 할지 결정해주는 배심원 재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근데 같아요. 여기서 만약에 기소해라 혹은 뭐 기소하지 마라 이러면은 검찰이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는데요. 그래요? 검사 중에 주임 검사 있잖아요. 예. 주임 검사가 존중은 좀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존중? 예, 이게 왜냐하면 2018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사심의위를 거친 8건의 사건 대부분을 수사심의 의결대로 처리를 한 것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아, 그 심의위에서 결정한 대로, 그렇습니다. 권고한 대로. 그러니까 주임 검사 입장에서는 만약에 수사심의위에서 어떤 결정이 나지 않습니까? 이거를 막무가내로 거부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그런 상황입니다. 거부하려면 뭐 아주 구체적인 그렇죠. 네, 근거가 운영 있어야겠죠. 규정에 검찰총장과 주임 검사는 심의위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존중해야 예. 된다.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약간 이제 낯선 제도인데 이제 자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 측이 왜 했을까? 이건 뭐 민동기 기자가 좀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불리하다 이런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지금 현재 상황이 불리하다. 그러니까 검찰이 기소할 것 같다 이런 기류를 좀 읽은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좀 동정 여론에 좀 호소를 하려고 하는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준법감시위원회 권고에 따라서 삼성이 착착착 그렇게 일을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과도 했고요. 사과도 하고 뭐 이렇고 그리고 뭐 지금 철탑 고공농성본인 김용희 씨하고도 뭐 사과와 보상에 합의를 했고 네. 그리고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은데 삼성의 역할론 이런 거를 좀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또 네. 그러니까 좀 불리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한겨레가 오늘 좀 보도를 했던데 그 수사심의 소집 신청서를 제출한 게 삼성 쪽이 지난 2일이래요. 근데 어제 검찰총장하고 서울중앙지검장의 주례 보고 일이었다고 합니다. 어제가 3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 만난 자리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 여부가 결정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었는데 수사심의 소집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좀 노린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카드였다라는 얘기를 검찰 쪽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제 뭐 여론이 좀 괜찮지 않냐라고 판단을 한 거는 국민에 대한 여론인 것 같고요.
있고요. 네. 실질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이재용 부회장이 검찰 조사를 2차례 받았잖아요. 네. 장시간 받았어요. 26일, 29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각종 불법 정황에 대해서 이거는 미전실, 즉 미래전략실하고 임직원이 알아서 한 일이다라고 답변을 한 걸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2차례 가서 조사를 받아보니까 이제 검찰 측에서 쥐고 있는 증거들이 만만치 않더라. 그래서 내가 뭔가 여기서 마지막 카드를 꺼내야겠다라는 판단을 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언론들은 어떻게 보도했어요? 그러니까 뭐 경향이나 한겨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담담한 게 이제 팩트 위주로 앞으로 네. 전망 이런 걸 보도를 했는데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 정면 승부를 택했다. 정면 승부. 네. 법조계 쪽에서는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도 크게 잃을 게 없는 카드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한 방 먹었다는 말들이 흘러나왔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중앙일보는 뭐 시간 끌기라는 지적과 승부수라는 평가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 동아일보는 재계 쪽 입장의 그 입장을 반영한 기사를 좀 실었는데 네. 요즘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은요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해도 너무한다. 오늘도 이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외부의 판단을 받고 싶다는 뜻을 삼성 쪽에서 밝힌 건 그만큼 해도 너무한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렇게 누가요? 검찰이요? 그러니까 삼성이라든가 재계 입장에서는 재계 입장에서 수사를 몇 년 동안 받고 있는데 네. 해도 너무한다. 뭐 이런 반응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뭐 해도 너무한다. 이제 좀 빨리 좀 끝내자 수사를. 또 시간이 끌어지게 됐는데 뭐 어쨌든 심의가 열릴지 여부도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냥 신청한다고 다 열리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이게 사건 담당 검찰청에 부의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거기서 또 결정을 해요. 결정을 합니다. 복잡하네. 네. 부의를 할지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부의를 하기로 결정을 하면 다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네. 거기서 심의를 하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건 좀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네요. 어차피 좀 그 기소를 하더라도 그렇죠. 예, 시간은 좀 지연이 될 것 같고 정치 얘기 좀 해볼까요?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말 한마디만 하면 요새 다 기사인데 이해찬 대표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무슨 강연회? 이게 초선 의원들 공부 모임에서 공부도 하는 모양이군요. 어쨌든 강연회에서 뭐 얘기를 했는데 또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얘기부터 잠깐 소개를 해주시죠, 민동기 기자가. 그러니까 기자들이 좋아할 만한 표현을 좀 많이 쓰더라고요. 예. 법 앞에 평등 같은 형식적 자유는 이제 의미가 없다. 네. 보수가 지향하는 가치 가운데 최종적으로 물질적 자유를 어떻게 극대화시키느냐가 정치의 기본적인 목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강연 뒤에는 기자들과 만나가지고요. 예. 배고픈 사람이 빵집을 지나다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빵을 보고 먹고 싶은데 돈이 없으면 먹을 수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무슨 자유가 있겠냐. 그런 가능성을 높여줘야 물질적 자유라는 게 늘어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훅 들으면 이게 제가 기자 입장에서라도 이게 받아쓸 수밖에 없는 네. 그런 표현들을 많이 그렇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감각이 아직 안 떨어졌어요. 네, 감각이 대단하십니다. 네. 기자가 빵을 먹고 싶게 만드는 그런 수사를 구사를 하시는데 이런 말도 했어요. 김종인 위원장이 나는 보수라는 말 자체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렇죠. 우리 당의 정체성은 그동안 사실 우리가 보수당, 보수 언론, 우리는 보수를 지향한다. 가치가 보수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미래통합당의 정체성은 보수라는 표현을 쓰지 않겠다. 라고 해서 아예 강령 자체를 바꾸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게 뭐 김종인 위원장이 예전에도 뭐 합당하고 정강 정책 할 때 보수라는 단어를 빼자라고 2012년에도 추진을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2012년에는 이제 당내 반발에 맡겨서 처리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보수라는 단어 확실히 빼겠다라는 의지를 표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당의 논평, 소식지, 각종 문서 등에서 보수라는 말도 안 쓸 거고 또 이제 우파라는 말에 좀 반감을 그동안 계속 말씀하셨었거든요. 보수도 싫고 우파도 싫고. 그러면은 당내 반발이 당연히 있지요, 지금?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근데 생각보다 그게 공개적으로 표출은 안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워낙에 극우 보수 이미지가 미래통합당이 강하다 보니까 네. 특히 초재선 의원들은 김종인 위원장 발언에 은근히 좀 많이 지지를 하는 것 같고요. 네. 다만 중진 의원들은 좀 거부감을 표출을 하는 것 같긴 한데 네. 신문들이라든가 언론에 보도되는 그 기사들을 보니까 장제원 의원 정도만 이렇게 불만을 표출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사민주당, 심지어 유사정의당을 만드는 게 우리의 지향점이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동의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어떻게 해야 이게 되나요? 아무래도 초선 의원 공부 모임 강연이었잖아요. 그러다 초선 보니까 의원, 네, 예. 초선 의원들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내가 뭐 어느 정도 발언을 해야 되나라는 수위를 좀 가늠하기 어려웠던 것 같고요. 예. 이게 동아일보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는데 참석한 한 의원이 이제 보수라는 단어를 피하되 좌파가 싫어하는 자유라는 단어를 들고 나와서 통합당의 가치를 재구성하려는 것처럼 느껴졌다라고 거기 참석한 초선 의원이 얘기를 합니다. 네, 일단 저는 보수와 뭐 진보, 좌파와 우파 그리고 자유와 민주 이런 개념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전 이 뉴스를 보면서 보통 고등학교 졸업하고 뭐 대학을 가거나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제도적인 교육 말고 다른 걸 보면 이런 얘기들이 많이 하잖아요. 야, 니들이 배웠던 자유는 실제 자유가 아니야. 빵을 먹는 거, 뭐 밥이라고 해도 되고 이 물질적인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해. 이게 사실은 좀 되게 진보적인 가치를 많이 얘기했던 그렇죠. 부분인데 네. 이런 사회 경제적인 어떤 권리 이런 부분을 김종인 위원장이 꺼내 들었다. 이게 미래통합당에서 어떻게 정리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사실. 2020년판 그 의식화 교육인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도 있고요. 이게 결국은 근데 지금 현재 어제 한국일보가 단독 보도를 했는데 그게 아직 뭐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런 기준이 있어요. 기본소득. 청년 기본소득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그거를 김종인 위원장이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라는 취지의 기사가 나왔는데 그거랑 연결시켜서 볼 수도 여지가 있는 거죠, 그죠? 재원 문제가 굉장히 좀 핵심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김종인 위원장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신중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청년을 좀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그런 정책을 추진할 수도 있다. 언론들이 이렇게 보도를 네. 하고 있던데 이건 좀 봐야겠습니다. 상황.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한일 무역 분쟁. 이게 참 시간이 오래돼가지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이게 WTO로 우리 정부가 다시 가져갔다. 일본이 반발하고 있다 이거잖아요. 뭐 제목을 보면은. 네, 그렇죠. 자세한 내용 좀 알려주세요. 네, 이게 사실 작년에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를 배제했잖아요. 네. 일본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기했던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유가 이제 민수용 물자가 대량 살상무기 개발 등에 전용되는 걸 막아라라고 해가지고 한국 측이 여기에 대해서 3월 달에 법적 근거를 또 명확하게 해서 무역법을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유를 다 없앴다. 그러니까 너네가 얘기했었던 수출 규제 풀어라. 우린 다 했으니까 그렇죠. 일본 니들이 할 것도 네. 해라. 그리고 그렇죠. 이게 마지막 시한이 5월 31일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일본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안 줬어요. 네. 우리가 기다렸습니다. 이틀 기다리다가 안 되겠다. 이제 아무 답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WTO로 가겠다라고 발표를 하게 된 겁니다. 일본은 반응이 뭐 안 봐도 유튜브인데 네. 어떻습니까? 네, 일본의 반응은 뭐 이제 뭐 굉장히 유감이다. 이게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하냐. 전혀 해결이 안 된다라고 했고요. 네. 어제 강경화 장관하고 모태기 일본 외무성 외상이 40분 정도 통화를 했었는데 네. 이게 WTO 제소 재개에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논의를 하면서 정말 깊은 유감을 우리가 표현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모태기 외무상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입국 제한 조치 기업인들에 한해서 좀 완화를 해달라고 또 제안을 했는데 이것도 거부를 했습니다. 일본은 풀 생각이 없는가 봐요. 그러니까 한 가지 우려되는 거는 지금 아베 지지율이 바닥이잖아요. 네. 그 지지율 바닥 칠 때마다 한국과 갈등을 전면화시켰거든요. 예. 이번에도 똑같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요새는 외국 소식이 더 답답해요. 일본, 미국 이런 소식들. 뉴스 언박싱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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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동기 기자, 김양순 기자였습니다.